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사석에서 조 전 장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욕설도 했다며 관련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장관 지명 전부터 은밀히 내사한 근거라고 강조했는데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증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른 국회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고 대신 남은 한 달 모든 협상력을 쏟아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철거 계획만 문서로 협의하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담을 다시 제안할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에서 과거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여행 불매 운동 영향으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본 지역 경제 타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검찰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반대했던 증거라며 사석에서 있었던 윤 총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장관 지명 전부터 은밀하게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내사에 착수했다는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월 중순쯤 윤 총장이 이 외부 인사에게 조국은 법대로 하며 사법처리감이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이런 예단을 내렸던 배경은 지명 전부터 내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입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렇게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임명을 좌절시키려는 검사들이 내사 자료를 부풀리면서 퇴로 없는 가족 인질극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어떤 내사 자료를 받고 왜 불법도 아닌 내사 사실조차 부정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근데 윤 총장이 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예. 이때 뭘 봤는지.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 관련 내용과 각종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 관여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없던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가족들의 관여 여부를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입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등 2개 혐의가 추가돼 6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우선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에 대한 120억 원대 채무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금품 전달책 2명을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인 도피죄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만큼 영장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에 대해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목 부위 척추 이상으로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 구인당하자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YTN과 통화에서 최근 병원 시술 뒤 상태가 호전돼 이번 영장 심사에 출석해 적극 변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 부부와 모친 박모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생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 등에 다른 가족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다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증언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작성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서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만난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후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실무진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엿새 뒤 손으로 쓴 5장짜리 문건이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당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 연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발달은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도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수의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센터 측은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가지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본회의 부의 시점이 늦춰지자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체계작구 심사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는 게 저희 법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됐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국까지 얽히게 됩니다.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당 지도부의 협상력은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2년 반이라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거론하며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소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하던 이 정권이 알고 보니 불의의 기득권 집단 탐욕 좌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고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친문, 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어제 저녁 7시쯤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고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전했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가을 불청객 황사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찬바람과 함께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기온이 영하 3.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그 밖의 지역도 파주가 영하 0.3도, 제천 영하 0.1도로 곳곳에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도 해제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곳곳에 감기 지수가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직접 만나 실무회담을 개최해야 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해서만 문서로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금강산 남북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겁니다. 북측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보냈습니다. 현대 측에서 제안한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도 별달리 없었습니다. 협의 방식뿐 아니라 철거 계획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를 철거로 제안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을 끝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 만나서 풀어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다시 회담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통일부를 통해 북측 통지문을 전달받은 현대아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통지문 서두에는 현대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에는 현대적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밝히며 시설 철거 일정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는 일이 생기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現金化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場合は日韓関係はさらに深刻な状態になる。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국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이전에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 문제 관련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결의 하나는 어제 일본 대사관 앞과 광화문 유니클로,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등 1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회원 30여 명은 일본 아베 정권의 사죄와 전범 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일본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말부터 이달 26일까지인 여름 시즌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은 원래 계획이 한 주에 2,500편, 하지만 이달 기준 실제 운행한 항공편은 1,560편 뿐이었습니다. 계획한 항공편의 38%가 사라진 겁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운행 중단과 감편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던 곳에서 항공편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에서 242편, 후쿠오카 공항에서 138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136편이 줄었습니다. 도쿄의 나리타 공항도 132편이 감소했습니다. 오이타, 요나고, 사가, 고마스, 도야마, 이바라키 공항은 아예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 겁니다. 이 가운데 오이타 공항은 한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사라지면서 국제선 노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한국 관광객이 줄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실제 일본 당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60%나 줄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NHK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지역 주민들은 한일 관계 악화로 충격이 크다며 한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본 내부에선 지난달 임명된 아베 내각의 새 강요들이 말썽입니다. 부적절한 발언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부터 일본 수도권과 동북지방을 3번이나 훑고 지나간 태풍으로 피해 주민들은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下の泥を取ってですね、それから修復ですね、これからやるしかないですね. 하지만 도쿄에서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연 고노 방위상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私はよく地元で雨男と言われました。私が防衛大臣になってからすでに台風が3つ 파티장에 모인 지지자 800여 명을 웃게 만든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머를 섞어 자신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폭우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発言につきまして不快な思いをされた皆様方に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대학 입시를 위한 민간 영어 시험 도입과 관련한 망언으로 수험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대도시로 나와 시험을 봐야 하고 응시료도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統括している人間がそういうことを言うのはあまり適切ではないなと思いますね. 역시 문제가 커지자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은 뒤 결국 사과했습니다. 全力で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の思いで発言をしたものです. 지난주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진두지휘하는 경제산업상이 이딴 비리 의혹에 휩싸여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개각 한 달여 만에 새 강요들의 망언과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제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4%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비중은 지난 2007년 3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부터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선 비정규직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60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748만 1000명 가운데 60살 이상이 193만 8000명, 25.9%로 연령대별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9천 원으로 집계돼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16만 5천 원에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젯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이삿짐 사다리 차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승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마 열기에 4.5톤 화물차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불이 난 시각은 저녁 8시 10분쯤. 화물차 운전자는 5km 전부터 타이어 쪽이 이상해서 졸음쉼터를 찾아 차를 세웠는데 불길이 갑자기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제동장치가 닳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불에 타고 있는 승용차를 향해 남성이 애타게 물을 뿌립니다.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을 잡았지만 이미 승용차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본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내려 화를 면했습니다. 차선 한 개를 막고 불을 끄느라 주변 도로는 30분가량 체증을 빚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부러져 주차된 차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9층에 이사를 다 마치고 장비를 내려서 접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서는 40대 남성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5명이 9톤짜리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나골도 근처에서 닻을 내리다가 한 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그리고 잠수요원까지 투입해 5시간 가까이 주변을 뒤졌지만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수장 알-바그다디를 잡는 데 공을 세운 군견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면서 이 군견을 칭찬한 건데요.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S 수장 알-바그다디를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올린 군견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 지도자 알-바그다디를 잡고 죽이는데 대단한 일을 한 아주 멋진 개의 사진을 기밀 해제했다면서 혀를 내밀고 앉아있는 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 이름은 기밀 해제되지 않았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이 군견의 활약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He reached the end of the tunnel as our dogs chased him down. He ignited his vest, killing himself and the 3 children. His body was mutilated by the blast.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소속인 군견은 지난 26일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알-바그다디를 동굴 깊숙이 추격했다가 알-바그다디가 자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부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견은 겉모습으로는 셰퍼드를 닮았지만 벨기에가 원산지인 말리노이즈 종입니다. 말리노이즈 종은 셰퍼드보다 덩치가 조금 작지만 활동성이 높고 영리하며 충성심이 강해 군사작전에 많이 투입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네이비 실 팀에 소속돼
오사마 빈 라덴을 추격해 사살에 이르게 한 최정예 군견도 셰퍼드가 아닌 말리노이즈 종이었습니다.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수운을 세운 군견은 백악관에 초청돼 오바마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간식을 수여받았기에 이번 군견에게는 어떤 포상이 내려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지난해보다 86만 명이나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인 748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중도 36%대로 커졌습니다.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통계청장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비정규직은 52만 명 가까이 늘고 정규직은 35만 명 줄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웅동학원 문제와 관련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기존에 없던 혐의를 추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퇴 대처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비판에 대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조국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내에서 제기된 쇄신 요구와 내년 총선 관련 당 진로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 비서관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생각한다며 70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장은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부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조사보다 86만 명 넘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4%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비정규직 집계 결과를 통계청장은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고를 반영해 비정규직의 일부인 기간제의 기준을 강화했더니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파악되는 바람에 비정규직 규모가 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올해 조사를 이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도 통계청장에 뒤이어 곧바로 브리핑에 나서면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인 만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하지만 기간제에서 늘었다는 35만에서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 7천에서 51만 7천 명가량의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 느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사이 3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대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IT, 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선한 목적의 법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꼼수를 동원했을 뿐입니다. 기술과 혁신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택시 업계가 또 참 고민입니다. 택시 기사들 가족까지 치면 지금 거의 한 20만 명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기소한 것에 대해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를 처음 시작하면서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면서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면서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주저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부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며 윤 총장이 외부 인사와 나눈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 총장이 지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자신이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에 대한 악감정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들고 일어난다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도 함께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의 직접 조사를 앞두고 공모 정황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 이틀 만에 또다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구속기한 전까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는 정 교수 혐의 세 갈래 가운데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의혹을 보강하면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혐의 가운데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살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체한 자금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1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누군가의 돈이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계좌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고 WFM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도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라진 정 교수 노트북 행방과 주식 투자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효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교수 측이 김 씨에게 증거인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만큼 대질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농학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웅농학원 채용비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 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강제집행 면탈과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과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밝힌 계엄령 문건 작성 시점보다 일주일 전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엿새 뒤 문건을 보고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한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청와대가 문건의 발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인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통보했습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부의 시기를 놓고 다양한 법리 해석을 들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된 때부터 체계 자구심사 기간이 90일이 지난 12월 3일을 부의 날짜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상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면서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만 가득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은 잃어버린 암흑의 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였습니다.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대북정책 등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꼽으며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 완전한 국정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만 가득했다며 혹평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선밖에 염두에 두지 않는 억지 심판론 만들기에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독선의 말잔치, 국정농단 세력 부활 획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 대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내에서 제기된 쇄신 요구와 내년 총선과 관련한 당의 진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할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의 역제안을 북한이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오전 북측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통지문을 보내와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관련해 실무회담을 열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측이 실무회담을 거부함에 따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하다고 한 금강산 관광지군의 우리 측 시설 일부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가 현대아산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사진에는 해금강 호텔과 금강 펜션타운, 온전각 등 우리 측이 소유한 건물들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 염분에 노출된 해금강 호텔은 곳곳에 녹이 슬었고 판매 시설과 식당으로 구성된 온전각도 건물 천장에 곰팡이와 흠집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고 생각한다며 70조 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신간을 내놨습니다.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노드그래스는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여기저기서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며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1월 두 번째 브리핑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 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보는 거래라며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호통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을 앞두고 한국은 부자라며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스노드그래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꼼짝없이 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공식 발간 전 발췌록 내용이 소개됐을 당시인 지난 23일 읽을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책에 나온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수요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백과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3.8도, 제천 영하 0.3도, 서울 5.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반짝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전국 하늘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강릉 20도, 광주와 창원 19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하산원 터널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내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전소됐습니다. 터널 안에 연기가 차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차선 1개가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가 30분가량 체증을 빚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당진 영덕 고속도로 청주 방향 상주 졸음쉼터에서 4.5톤 화물차가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47살 박모 씨는 운행 중 타이어 쪽에 이상이 느껴져 졸음쉼터를 찾아 차를 정차했는데 불길이 갑자기 솟아오르며 차량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저녁 6시 반쯤에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꺾이면서 주차된 차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중대 범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차에 바짝 다가가더니
비키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경운기를 울립니다. 결국 앞차를 앞지르더니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복운전으로 확인돼 40대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파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그러나 암행 순찰차에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양지르기 방법 위반, 차를 방차로 다시 차가 만차 다시 차들 사이 문제 정리합니다. 340. 경찰이 지난달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충남에서만 100명 넘는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운전은 5천여 건, 보복운전은 3천여 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난폭이나 보복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경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 사례가 많은 고속도로는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제보가 중요한 만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고 가구를 사겠다며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2일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해보니 집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피해자 집을 한 남성이 다녀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고 가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25살 A씨가 가구 상태를 보겠다며 집에 찾아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값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존의 중고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들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안에 혹시라도 성범죄 전력 같은 것들과 연관된 행위들이 있는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해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제 공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이 사이트에는 반인륜적인 성범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어린 친딸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게시물이 퍼지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게시물과 관련해 경찰은 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면서도 해당 게시물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 유포된 아동 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46살 A씨 등이 중국에서 운영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서버를 바꿔가며 계속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1년 5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지만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하여 1년 5개월 만에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를 늘리려고 문제의 게시물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A씨. 지난 2016년 1월부터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부당이득 7억 원 상당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는 만큼 이 전 회장의 선고 결과가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서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최 씨는 환송 전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나와서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라시아 배치에 맞서서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 지도부 간의 체결 방침은 이미 끝났다는 소식도 포함됐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군사동맹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지도부는 이미 체결 방침의 결정까지 마친 상태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는 동맹 관계를 문서에 어떻게 규정할지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지원하는 상호 원조 조항을 넣을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지금까지 군사 협력은 하면서도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부정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검토 배경에는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이 꼽히고 있습니다. По заявлению самих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поразила цель на расстоянии свыше 500 километров. Есть все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ие ударные средств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중국을 동맹국이라고 부르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러시아군 주도의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양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는 지난 7월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첫 합동 비행을 하며 한때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러 양국 간 군사 동맹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시아 세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북부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시각 29일 최고 풍속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진화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북부 소노마 카운티 일대와 LA 북서부 셔먼옥스 게티센터 인근에 각각 큰 불이나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소노마 카운티 일대에서 29일 오전 7시 현재 7만 5천여 에이커의 산림과 일부 주택가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영동의 감나무 가로수길은 가을에 운치가 좋은 대표적인 거리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감나무 가로수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주황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심어진 감나무 가로수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지마다 매달린 감이 가을 햇살 아래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도심이 감빛의 거대한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며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감나무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 상가나 집 앞에 심어진 감나무를 관리하는데 감이 탐스럽게 익자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수확한 감은 이웃들과 나눠 먹거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주민의 큰 호응 덕분에 충북 영동군은 직영 감나무 양묘정에서 묘목을 키워 해마다 가로수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심어진 감나무 가로수는 모두 19,000여 그루로 159km 도로 구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이 감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한 것은 지난 1970년대로 벌써 40년 넘게 도심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 감나무 가로수길은 전국 아름다운 거리숲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이제는 영동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감나무 가로수를 활용해 감고장 영동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따는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나눠주고요. 또 논밭에 경작하는 데 있는 것은 그 농경지를 이제 가꾸는 그런 분들이 다 수확을 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감나무 가로수길은 볼거리 제공은 물론 이웃사랑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해요. 해피엔딩 상조의 더 리본 결이 다른 결혼 플랜 기본 판타스틱 루즈 여행 매출 1위 고객 감사 더 리본.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과 행복해요. Born to be life. 라이프 케어 더 리본.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 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얼마 전까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두산과 키움 선수들이 이번에는 동료로 만났습니다. 태극마크가 새겨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이제 도쿄올림픽을 향해 함께 달려나갑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박건우도, 상대 타선을 공포에 떨게 했던 통곡의 벽 조상우도, 한국 시리즈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두산과 키움 선수들이 이틀 만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다시 고척돔으로 모인 겁니다. 한국 시리즈를 마친 뒤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운동화 끈을 조이는 강행군에도 지친 기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대팀으로 우승을 목표로 싸웠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조상우 선수도 원체 좋은 공을 갖고 있고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도 서로 한 곳을 보고 이제 경쟁을 했던 거고 이제는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대표팀 28명 중 두산과 키움 소속 선수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이나 됩니다. 일찌감치 주전 지명타자와 유격수로 낙점된 김재환과 김하성 등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4경기 만에 일찌감치 끝나면서 호흡을 맞춰볼 시간을 하루라도 더 갖게 된 건 대표팀에게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다 오니까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선수들하고 또 우리 스태프도 많이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체가 된 야구대표팀은 다음 달 1일과 2일 푸에르토리코와 평가전을 통해 전력을 다진 뒤 6일부터 프리미어 12 조별 예선에 나섭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골키퍼가 골을 넣은 상대 선수를 때려서 퇴장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골키퍼 입장에선 좀 억울할 법도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하노버와 카르스루의 경기입니다. 하노버가 3대2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끌려가던 카르스루에서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극장골입니다. 자, 그런데 동점골의 주인공 고든이 갑자기 경기장에 쓰러져서요. 상당히 고통스럽게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요. 자세히 느린 그림으로 보면 하노버의 골키퍼 칠러가 펀치로 고든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화풀이를 공예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고든 선수가 맞은 건데요. 사람이 아닌 공을 때린 건데 선수가 맞은 거죠. 앞서 경고를 받았던 칠러 골키퍼는 경고 누적으로 결국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칠러 골키퍼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주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밀려와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다만 그만큼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김화읍의 기온이 영하 3.8도, 제천 영하 0.3도, 서울도 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반짝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모두 물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5.1도, 춘천이 2도, 안동이 2.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강릉 20도, 광주와 창원,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